백신 접종 이틀째인 오늘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18,000여 명 가운데 15명이 이상 반응을 겪었는데 모두 경증으로 보고됐습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특수 주사기가 접종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숙련된 의료 인력의 경우 백신 한 병으로 한두 명을 더 접종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3.1절 연휴 기간 일부 단체의 서울 도심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가져오거나 집회 인원을 줄이는 조건 등을 내걸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망사고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운행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 도입이 추진됩니다. 네, 연휴 첫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일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집단 면역을 향한 백신의 시간. 어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시작돼 이틀째인 오늘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어제 하루 18,000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고 오늘부터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진과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먼저 이틀째를 맞은 백신 접종 현장부터 전해드립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 9시에 시작된 화이자 백신 접종.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병동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정미경 씨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확진자를 볼 때마다 불안했던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환자 지나갈 때마다 끈적끈적했었어요. 맞고 나니까 더 마음이 편하고 빨리 없어질 것 같아요. 이 병원 응급실 간호사 이선미 씨도 접종 전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독감 백신 맞았던 것보다 훨씬 통증도 없었고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하고 나면은 이제 드디어 저도 이제 접종을 했다라는 그런 안심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접종자들은 특별한 이상 반응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작년에 맞았던 인플루엔자 백신과 별 다를 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이상 증상은 전혀 저는 없었습니다. 접종을 마친 의료진들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더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난 1년간도 계속 코로나 중환자 간호를 맡아왔었는데 든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중환자 간호하겠습니다. 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금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먼저 접종하신 분들이 그런 기분도 좀 전해주시고 혹시라도 주저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마음을 없애주시는 게 좋죠. 이틀째를 맞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별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자, 따끔합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한 요양병원 종사자들에게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시골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혼자 계시거든요. 근데 1년 동안을 못 갔습니다. 요양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가서 그 어른들한테 감염이 되지 않을까. 백신 접종 첫날인 어제 하루, 전국에서 18,489명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국내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백신, 또 개발 기간도 유례없이 짧다 보니 정말 부작용이 없는 건지 여전히 불안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제 접종을 마친 18,000여 명 가운데 이상 반응은 15건, 모두 경증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 하루가 지난 오늘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봤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손덕현 씨는 어제 일찌감치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밤새 그렇게 특별하게 증상을 못 느꼈고 독감 예방접종보다는 훨씬 더 가볍다는 부분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함께 접종한 직원들 중에선 발열과 통증을 겪은 경우도 있었는데 증상은 금세 가라앉았다고 전했습니다. 39도 1도로 해서 저희들이 깜짝 놀라서 연락을 해서 여가에 다른 증상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타이레놀을 먹고 나서서는 또 열이 떨어졌다 해서 저희들이 좀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오히려 백신 접종이 감염 우려 때문에 지친 마음을 달래는 안정제 같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제 접종 후에 바로 투석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백신을 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게 나오기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맞고 나니까 일단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요. 이제 막 개발된 백신을 남보다 먼저 맞는 순간 의료진조차 긴장을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맞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일하는데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 반응이 없고요. 어제 하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경증 이상 반응 신고는 모두 15건. 두통과 쇠약감, 발열, 또 메스꺼움 등입니다.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치료 없이 수분 또는 수일 내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정부는 사망이나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 등 심각한 사례에 한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화이자 백신 관련 이상 반응은 아직 보고되지 않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다음 달 안에 1차 접종을 모두 마치는 것이 방역당국의 목표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체 보유율 조사도 시작합니다. 집단 면역을 향한 여정, 그 초반 일정을 양민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국내에 도입돼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 백신은 모두 5만 8천여 명분입니다. 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과 종사자 5만 5천여 명을 위한 물량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20일까지 이들 의료진에 대한 1차 접종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수도권 의료진과 종사자들의 접종을 맡은 중앙예방접종센터는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권역, 지역예방접종센터 4곳은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접종이 이뤄집니다.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의 접종은 예방접종센터에서 하지만 접종 대상자가 120명 이상인 감염병 전담병원 등은 자체 접종이 가능합니다.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18,000여 명이 접종받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음 달 초부터는 중증 환자가 많이 찾는 상급 종합병원 등의 보건의료인, 그리고 119 구급대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으로 접종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접종이 원활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 물량이 제한적인 만큼 앞으로 폐기량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잊지 못할 사정으로 그날 그 시간에 못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지거나 열이 나거나 해서 예방접종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비 번호를 줘서 그럴 경우에 그 다음 사람이 맞을 수 있도록 하면 이제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항체 보유율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은 모든 사람이 항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집단 면역 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막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현재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신 한 방울도 소중한 절박함 속에 때마침 국내 업체가 개발한 특수 주사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같은 양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접종을 할 수 있다는데 서병립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국내 업체가 생산한 채소 잔여형 주사기, 일명 LDS입니다. 피스톤과 바늘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도록 제작돼 일반 주사기에 비해 버려지는 백신의 양이 적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일반 주사기로는 백신 한 병으로 5명을 접종하는데 특수 주사기를 이용하면 6명까지 접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접종을 해보니 특수 주사기의 성능은 예상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매우 잘 정확하게 뽑히고 오히려 6인용 바이알인데 6인용을 뽑고 나서도 조금 분량이 많아진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7명까지 접종을 늘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0.45 정도 있는 데다가 1.8cc의 생리시험수를 섞어서 하거든요. 그럼 총량이 2.2 정도 되잖아요. 0.3을 하면 7인분이 나오잖아요. 인증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역당국도 백신 한 병당 정해진 용량 외에 접종 과정에서의 손실분을 감안해 여유분이 들어있어 특수주사기를 사용하면 잔여양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 병당 여유분의 양이 일정하지 않은 데다 간호사의 숙련도에 따라 잔여양이 달라질 수 있어 7명 접종을 공식화하진 않을 방침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한 바이얼당 6도즈로 허가 심사를 받은 것이고 7명까지 나눠 쓰는 것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잔여량 접종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거고 방역당국은 또 정해진 1회 접종량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각 병에서 남은 잔량을 모아 접종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얀센의 백신도 곧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한 번의 접종으로 면역력이 생기는 장점이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에 투입될 수 있다고 미 당국은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전용 백신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기구는 미국 시각 금요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얀센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권고했습니다. One dose will keep you out of the hospital, keep you out of the intensive care unit, and keep you out of the morgue. FDA는 곧 얀센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전망입니다. 이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백신 사용 권고 절차까지 마치면 일반인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한 번 주사로 접종이 끝나고 일반 냉장 보관도 가능한 얀센 백신은 사용 승인 즉시 400만의 분량이 풀리게 됩니다. We anticipate receiving 380,300 doses of the J&J vaccine next week. 얀센 측은 기존 코로나 백신과 비교해 자사 백신의 예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뒤에 임상이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 등 기존 백신들도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제조사 측은 변이 바이러스용 추가 백신, 이른바 부스터샷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추가로 3차 백신을 맞게 하거나 1차 접종 뒤 변이 바이러스용으로 개조한 2차 접종분을 맞게 하는 방식입니다. What they did actually as the first step to beginning these trials, which will begin in mid-March, they sent material to the NIH for a phase 1 study.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최고 30만 명까지 치솟다가 6주간 가파르게 떨어졌던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7만 명 안팎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어 미 보건당국이 변이 바이러스 모니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 새 415명 늘었습니다. 이틀째 400명대로 국내 발생의 80%는 수도권에 집중됐는데요. 여전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3일절 연휴 동안 서울 도심에서만 1,500여 건의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 우려로 집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광화문 앞을 가득 채운 채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지난해 광복절에 열린 서울 도심 집회 당시 모습입니다. 이번 3일절 연휴에도 서울 시내에서만 1,500여 건의 집회가 신고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광복절 집회 이후 급속히 확산됐던 2차 유행을 언급하며 집회 자제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8.15 집회로 인하여 발생한 2차 대유행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관련 단체에서는 가급적 집회를 자제 또는 축소하여 주시고 수도권의 감염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질 경우 자칫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의 80%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경기도에선 사업장 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주시 광정면의 섬유 제조업체에서는 직원 14명이 한꺼번에 확진됐는데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가 11명입니다. 평택시의 재활용 업체에선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광주시의 제조업체에서는 확진자 3명이 더 늘었습니다. 최근 2주간 71건의 집단 감염 가운데 19건은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외국인 확진자 수는 1월 이후 국내 발생의 6.6%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업장 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들에 대한 선제 검사 등 구체적인 감시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이처럼 방역당국이 집회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체가 3.1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했었죠. 이에 대해 법원이 일부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참석 인원 제한 등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 시위의 허용 인원은 최대 9명. 이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연휴 기간 신고된 집회 가운데 참석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금지구역 안에서 신고된 집회 100여 건을 금지 통보했습니다. 이에 보수 성향 단체들은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어젯밤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해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도심 내 일정한 장소의 집회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를 제한할 땐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앞 집회의 경우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2m 이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포함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회 참여 인원은 미리 신청을 받아서 20명까지만 딱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이 개인 명의로 신고한 또 다른 집회는 인원을 30명으로 줄이고 모든 참석자가 코로나19 음성 결과서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허용됐습니다. 반면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신고한 다른 집회들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과 대규모 집회가 될 우려 등이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집회 금지의 근거가 됐다며 해당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종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과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톤 무게의 거대한 강철 기둥 H빔이 노동자들을 덮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이었는데 지난달에도 이 건설사의 인근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무 받침대가 산산조각 나 있고 여기저기에 사고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태영건설의 시공사로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H빔이 하청 노동자들을 덮쳤습니다. 트럭에 실린 1톤 무게의 H빔들을 지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옆으로 쏟아지며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6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고 70대 하청 노동자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인근 공사 현장에 있던 한 노동자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작업이었다고 말합니다. 저거 원래 작업할 적에요. 저거 작업할 적에 저거 작업자 외에는 근처에 일체 사람 못 가요. 그런데 지난달 20일에도 이번 사고가 난 곳에서 400m가량 떨어진 또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있던 자재가 떨어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태영건설이 시공사를 맡은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관할 지자체는 지난달 사고 때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다음 달 초에나 감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시공사 등 공사 관련 업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 시위 관련 소식입니다. 군경이 또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해서 여성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가 유엔 총회장에서 군부 정권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 도움을 호소했고 저항의 상징 세 손가락 경례를 선보였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한 미얀마 군인이 실탄이 장착된 소총을 과시하며 시위대를 향해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겁박합니다. 하지만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경찰과 시민들과의 쫓고 쫓기는 체포전이 이어졌습니다. 만달레이 북서부 몽이와 지역에서 경찰들이 쓰러진 시위대를 진압봉으로 계속 폭행합니다. 이 시위에서 여성 한 명이 또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반쿠데타 목소리는 유엔 총회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저 모튼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군부 쿠데타를 비판했습니다. We need further strongest possible ac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mediately end the military coup, to stop oppressing the innocent people, to return the state power to the people, and to restore the democracy. 그는 짧고 강한 연설을 끝내면서 손을 들어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펼쳐 보였습니다. 비두다 리가와 예라워 앙양이. 유엔 총회장엔 큰 박수가 이어졌고 그의 용기 있는 발언에 대한 각국 대사들의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유엔 대사가 유엔 총회장에서 자국의 군사 정권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이 영상은 오늘 미얀마에서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경찰의 강경진압에 맞서 군이 대주주로 있는 은행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군이 개입한 맥주회사나 이동통신회사의 불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이란 인근 오만해를 항해하던 이스라엘 선박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이란의 소행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위험 수위에 이른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이번 폭발의 배경이란 겁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사건의 내막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회사의 차량 운반선인 헬리오스 레이호에서 어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수면과 가까운 선체 앞부분 두 곳이 1.5m 크기로 손상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이란 인근 오만 해역. 해당 선박은 수리를 위해 아랍에미리트로 이동했습니다. 이란의 국영 영어 방송도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An Israeli cargo ship has been hit by an explosion while sailing through the Gulf of Oman. According to a maritime security group, the MV Helios Ray was struck overnight. 영국의 해상 보안 업체인 드라이어드 글로벌과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번 사고를 이란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정이 나오는 이유는 그제 미군이 F-15 전투기를 동원해 이라크 국경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거점을 폭격했기 때문입니다. 위성 사진으로 살펴보니 소규모 부대 시설이 초토화됐습니다. 이 폭격은 지난 15일 이라크 미군 기지가 로켓 공격을 받은 데 대한 응징이었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이란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You can't act with impunity. Be careful.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란 해역에서 선박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리얼돌, 사람의 몸을 번떠 만든 성인용품이죠. 세관은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국내 반입을 막고 있는 반면에 법원은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입업체들이 앞다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리얼돌 수입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이런 혼란은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뭐 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인천세관은 2017년 한 업체의 리얼돌 수입을 막았습니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는 관세법이 근거였습니다. 업체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세관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문란하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논란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커졌습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비판이 더 거세진 겁니다. 이런 여론에다 법적인 기준도 없는 상태여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만 제외하곤 수입을 계속 막겠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입니다. 문을 열어주면 온갖 제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합의나 아니면은 그 입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의 기준이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인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체들은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확인된 것만 21건, 1심 판결이 난 6건은 모두 업체가 승소했습니다. 거의 방치하다가 이제 그 규정도 안 만들면서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를 대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규정 마련에 들어갔지만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업체들의 소송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리얼돌 수입 관련 대법원 판결이 여러 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최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고령 운전자의 사망사고 비율은 다른 연령대 운전자보다 2배 가까이 높은데요. 이제 우리도 초고령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건부 면허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천천히 가. 빨간 신호인데도 교차로로 들어서는 차량. 결국 다른 차와 부딪힙니다. 주차장을 올라가다 벽에 부딪히는 승용차. 당황한 운전자는 급하게 후진하다 또 사고를 냅니다. 모두 80대 운전자들이 낸 사고 영상입니다. 최근 5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44% 늘었습니다. 다른 연령대의 교통사고는 6% 정도 줄어든 것과 비교됩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보면 고령 운전자가 2.9명으로 1.7명 수준인 다른 연령대 운전자의 사고 치사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곡선도로와 교차로, 터널 등에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대형 사고도 최고 배 이상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되면 이게 60도 정도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야의 폭이 줄어들죠.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었던 길로 들어가게 되면 뭐 갑자기 유턴을 한다든지. 현재 330만 명 정도인 65세 이상 운전자는 20년 후엔 1,30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민관 합동협의회까지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입니다. 핵심은 조건부 운전면허의 도입입니다. 운전자의 나이와 건강 상황 등을 고려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주행을 제한하거나 속도 제한 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의 운전만 허용한다는 겁니다. 면허 취소보다는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 경우에는 교통수단이 부족하거든요. 따라서 이 조건부 운전면허가 절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5년 안에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고 이에 앞서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 단축 같은 보완책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초대형 국내 독점 항공사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점 체제로 항공편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KBS가 주요 인기 노선과 황금 시간대 점유율 현황을 입수해 합병이 실제 요금 인상에 미칠 영향을 따져봤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인천 출발 뉴욕, LA, 시드니행 직항편은 대표적인 인기 노선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일정 비율로 나눠 운항해 왔는데 합병되면 100% 대한항공이 독점합니다. 점유율 50% 이상 독점 우려 노선 32곳으로 늘어납니다. 승객들이 선호해 수익률이 높은 황금 시간대 점유율도 높아집니다. 국제선 기준 대한항공 점유율은 최대 57%까지 올라갑니다. 인기 노선과 황금 시간대를 한 항공사가 독점하면 운임 상승 요인은 커집니다. 항공사 M&A 연구를 보면 미국 국내선의 경우 합병 이후 운임이 7에서 29%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경쟁사가 하나씩 감소할 때마다 평균 4.7%씩 운임 인상이 발생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항공사 합병과 관련된 연구에서 보면 유효한 경쟁 없이 합병 항공사의 시장 지배력이 큰 경우에는 경쟁 감소로 인해서 운임 인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운임 인상은 낮추고 대신 할인율 축소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운임을 조정할 가능성도 지적합니다. 실제 2017년 대한항공은 국내선에서 할인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봤습니다. 미국은 운임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과거 자료까지 공개하지만 우리는 실시간 구매가만 알 수 있는 깜깜이 구조입니다. 국토부는 상한선이 있어 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상한선 자체가 최저가 대비 최대 3배 이상의 높은 수준이어서 제어할 장치로는 불충분합니다. 요금이 상승해서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훨씬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입법들을 정비해서 또 합병이 되면 두 항공사 계열의 국내 저가 항공사들도 통합되는 것이어서 국내선 운임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 오늘은 소프라노와 테너가 만나 발매한 음반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세계 정상급 성악가들이 함께 음반을 냈는데 오페라도 뮤지컬도 아닌 남녀노소 친숙한 동요를 불렀습니다. 이들은 왜 동요를 선택했을까요? 정현옥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아시아의 종달새로 불리며 당대 최고의 거장들과 협연해온 소프라노 임선혜. 최근 국내 TV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테너 존모. 이 둘이 선택한 노래는 동요였습니다. 동요의 가장 큰 매력은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함.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하면서 동요라는 걸 알게 될 텐데 그만큼 제일 밑에 우리 마음속에 원조적으로 있는 노래하는 본능이 아닐까요? 정상급 성악가 특유의 미성과 풍부한 연기력이 친숙한 가사와 만나 기존의 어떤 음악보다 짙은 호소력을 발휘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그리고 있는 나의 모습, 그걸 발견하는 나, 그게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고 그거를 최대한 표현하려고 이번에 앨범에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임선혜는 고향의 봄에 휘파람 소리를 넣자고 직접 제안했고 붉은 꽃에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지나네. 바로 그 음악 전문가답게 노래에 숨은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를 더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임선의 색깔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멜로디들, 그 멜로디에서 조금 변주하듯이 저도 노래로 좀 즉흥적인 그런 선율을 좀 많이 넣어봤고요. 모두가 힘든 시기, 누구나 아는 노래로 위로를 건네고 싶은 마음. 수많은 노래 가운데 동요를 고른 이유입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힘든 시기에 그 즐거웠던 순간들, 그런 순수했던 시간들을 한 번씩 떠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으로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